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으로 부를 쌓기가 무척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 열풍이 불었을 때도 그런데요. 이른바 피케티 계수입니다. 국민들의 순 자산을 소득으로 나눈 건데요. 이게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돈을 벌 때 선진국 같은 부를 이루기가 부자가 되기가 2배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런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불평등의 심화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제점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경제 전반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특히 중화공업이나 수출에서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좀 좋은 거지 웬 걱정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국제유가를 두고서 다양한 목소리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실물가도 올라갔고요. 생활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고 내리는 조직인데요. 이제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김무성의 생생경제에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우리나라의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 언급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이란 말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기회의 불평등인지 결과의 불평등인지 과정의 불평등인지 따져봐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통계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피케티 계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이 토마 피케티 열풍이 불 때 잠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8.28배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계수입니다.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같은 돈을 벌 때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2배가 더 길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부를 쌓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불평등의 얘기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왜 이런 결과일까요?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 경고하는 바가 뭘까요?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사실 다 읽지는 못하고 두꺼운 책을 지금 옆에 두고는 있는데요. 피케티 계수, 이게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계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2014년도에 한국도 방한했고요. 그 당시에 미국에 출간된 그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 네. 그 책이 아주 큰 유명세를 얻었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의 그 후유증으로 네. 그 소위 월가를 점령하라. 네. Occupy the Wall Street라는 그 사실 사회 저항 운동의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네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샌더스 같은 후보도 네. 민주당 후보로 사실 좀 많이 각광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도 사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느냐. 네. 못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받았 이 책의 저자가 만든 계수가 이 피케티 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수 자체는 순자산을 네. 국민소득 즉 NNI 네.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 나누기 소득의 비율. 네. 물론 감가상각은 분자분모 다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2012년부터 아마 이 재윤경 그 의원께서 네네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2012년부터 지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16년 말에는 8.28배가 나왔고 네. 문제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이게 문제가 크다. 네네.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소득의 전 국민 5천만 국민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5천만 국민의 전 그 자산, 네. 자본, 그 평균을
도달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네. 갖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국가별 그 비교도 하고 연도별 비교도 했는데, 네네. 결국 한국은 OECD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좋지 않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연도별로도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와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하지는 않은 것이요. 네네. 이 소득 분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네. 진위 계수, 네. 또 소득 5분위 배율, 네. 또 상위 1% 비중 등등에서 다양한 그 진단 방법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준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 돈을 버는 속도가 일에서 돈을 버는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극단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국내 상황과는 안 맞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재윤경 의원이 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8.2배라는 이 선진국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 사회는 좀 불균형이 혹은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네. 그 방향이나 매크로하게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특별히 비정규직의 그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네. 그들 고생을 해도 그들 손에 쥐는 것은 사실은 하루 세 끼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돈을 거의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소위 자본시장에서 그들도 노력을 하겠죠. 네. 돈이 돈을 벌어오는 더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네. 정말 손쉽게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불평등 사회를 이 토마 피케티 지수가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등에 틀린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의 증가에만 온 나라가 관심을 쏟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었죠. 수출 몇백만 불 달성 이런 걸로 국가적 행사를 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동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산에는 부동산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부동산이 이런 지금 피케티 개수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토지 자산의 비율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네네. 토지 가격이 아무래도 국토가 국민 전체 숫자에 비해서 국토가 이제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토지 가격 자체가 그동안 부가 증식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됐다니까 네. 투기적인 수단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그 피케티 지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이유를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정권의 경제 정책과 밀접하다. 네, 이 부동산 부양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별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부총리 했던 최경환 씨를 상징으로 하는 네네.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뭐냐면 경기 부양을 네. 부동산 건설 경기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소위 부양시키겠다는 네. 정책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경기 부양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냈고요. 올라가면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똑같이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경기가 다 죽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핀셋 규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핀셋 규제는 말은 좋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규제가 지금 6월 13일 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기대 심리가 꺾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한번 올라가면 네. 기대 심리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고 네. 결국은 매크로적으로 지금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네. 2005년 6년 7년 막판에 가서 너무너무 고전을 했던
네. 여러 금융적 수단을 한꺼번에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경기가 다른 경기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경제에 고전을 하는 그 최악의 방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초미노믹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그 이제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360조 원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토마 피케티 지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속도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이 땅과 집에 계속 몰리는지, 정부는 그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지 그 현상만 보셔도 이 설명이 보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노동 취약계층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좀 주머니 더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자본이 혹은 토지에 대한 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금융 자본에 대한 속도가 이 돈 버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채워준다고 네네. 해결될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 방향성은 맞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데요. 소득 주도 국민 성장론이라는 얘기는 아까 토마 피케티의 지수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보면 네네. 자본 또는 자산 주도의 국민 성장론에 대별되는 그런 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방향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많은 그 경제적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이것이 그냥 대통령이 지금 워낙 급하기 때문에 네. 마중물 정책으로서 공기업에 지금 일자리를 더 그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물이 넘쳐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소위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중물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네네. 그것이 전부가 다 되어서는 결코 그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득 주적 국민 성장론에 맞춰서 우리가 네. 뭘 해야 되냐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즉 벤처 중견기업 양성을 통한 혁신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그래야 민간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디센트한 잡, 즉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지금 그 136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내수로 발목 잡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제조정을 계속해서 한계소득 가구들의 채무제조정을 계속해서 이루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그 한계소득은 또 최저임금 같은 거 올려가지고 한계 가구들은 소득이 부채보다 높아지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민간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계속 향상이 돼서 지금 생태계를 완전히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사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적폐가 해소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도입하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가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개수가 8배가 넘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라도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부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아까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제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 시대에는 소위 로봇이나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소위 우리가 20세기에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전부 대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AI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 네. 그거는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이 코딩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창의력이 계속 완전히 넘치는 그런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사고가 필요하니 안 하니 다른 논쟁에서 지금 평준화 교육도 필요한데 네네. 평준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질의 소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창의적인 교육,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네.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도 10년을 타면 바꿀 때가 됩니다. 경제 구조도 더 이상 대기업 집중과 불평등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법을 모색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등,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노력한 사람이 더 버는 거지. 다양한 의견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모여져서 방송이 더 풍부해지고 또 알차게 변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공감사전은 역시 불평등 이야기입니다. 소득 불평등 이야기인데요. 개인 또는 세대 간의 소득이 균등하지 못한 걸 소득 불평등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불평등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화되고 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바로 생각할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땅값의 상승 속도가 월급을 벌어서 일을 해서 버는 그 돈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시대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균형은 뭘까요? 또 소득을 올려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8분 1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톱뉴스 준비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경희대 권영준 교수와 인터뷰할 때 부동산 대책 613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6월 19일 619 대책이 맞습니다. 정정드리고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소비 심리가 그래도 크게 개선됐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1을 기록을 해서 2011년 1월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월 대비로도 3.1% 오르면서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글로벌 위기 후에 이 저축은행 사태, 동일본 대지진, 또 세월호 참사 등이 있을 때마다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올해 1월에도 93.3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좀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배경은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이 체감 경기가 일단 좋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면서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 정부 출범 후에 정책 기대감도 큰데, 실제로 이 취업 기회 전망 지수와 임금 수준 전망 지수를 봤더니 2개월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이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또 최저임금 인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심리적이긴 하지만 일단 이 지수가 긍정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회장님들 요새 계속 뉴스에 등장하시는데 네. 이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 또 이에 따른 제재 건수도 역시 급증했군요. 네, 김상조 위원장 취임과 함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불공정 거래 또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의 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조치한 건수가 15건을 기록을 해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인 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올해 공정위의 가정임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또 조스푸드, 본 IF 등이 외식업체 3곳, 또 토니모리 등 총 4곳인데요. 그 밖에도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건수도 좀 급격히 많아졌는데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된 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80건에 달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참 보복 또 출점 여러 가지 또 사태 이런 이야기까지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네. 분쟁과 제재도 많네요.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도 미스터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좀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좀 크게 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 관리 능력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미흡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정보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 17만 6,700개 정도였던 가맹점 수가 작년에는 21만 8,900개로 4년 만에 24%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만개 이상 늘었고요. 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후에 상대적으로 좀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머니 경제와도 연결돼 있고 또 이 자영업자들, 퇴직자들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 공정위도 좀 신속히 이 문제 다루기로 했죠? 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 공정위가 앞으로 가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처분을 좀 보다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또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와 가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네. 기존에는 조사기간 제한만 있었고 이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이 처분이 차일피일 늦어지거나 미뤄지면서 피해자가 신속한 권리 부여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좀 개선한 겁니다. 또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조정 시에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행까지 완료를 해야지 별도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합의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행까지 완료해야 처벌을 좀 면하도록 한 겁니다. 예, 이른바 호시기 방지법이었는데요.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이 법을 발의한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죠. 자, 지난해 화장품 산업의 무역 흑자도 3조 원을 넘어섰네요. 수출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들이 많네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4조 8,400억 원으로 2015년보다 66%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입은 1조 2,500억 원으로 오히려 소폭 좀 줄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3조 5,9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화장품 무역 수준은 2012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꾸준히 좀 늘고 있는데 2014년에 8,500억 원대에서 불과 2년 만에 2조 7천억 원 넘게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좀 궁금하긴 한데 나라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좀 1등 공천을 꼽혔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작년에만 1조 8천억 원 넘게 수입을 했고요. 홍콩이 1조 4천억 원대, 미국이 4천억 원대, 일본이 2천억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한데 화장품 본고장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의 수출 지역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수출 상위 20위권의 국가로 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의 순위로 꼽혔습니다. 네. 앞으로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현재 주가의 괴리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의 괴리율을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은 최근 2년간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또 실제 주가의 변동 추이만 그래프로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시점까지 최고가 대비 괴리율을 함께 좀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네. 이 괴리율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표시하면 보다 이 뜬구름 잡는 목표 주가 대신에 더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고요. 네. 또 같은 종목을 분석한 여러 보고서를 두고 이 비교를 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좀 예측 능력도 평가하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투기 단속까지 있었는데요.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좀 활발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네요. 네, 아직은 그렇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589건으로 하루 평균 423.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6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종전에는 작년 6월에 11,492건이 최고였는데요. 네. 지금의 추세면 이 기록을 좀 훌쩍 넘어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지난 12일 이후로는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에 최장 60일이어서 이달 거래량에는 4, 5월에 거래된 물건도 상당히 좀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요. 이 정부 대책의 효과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프랜차이즈 갑질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런 갑질 사례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는 건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창업자를 2번 죽이는 갑질 행포가 좀 확실하게 좀 근절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사에서도 이 프랜차이즈 점주들, 자영업자들이자 국민, 고객이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
해가 뜨면 우산 장수하들이 걱정. 많은 국민들과 청취자들께서도 이 유가 관련 뉴스 들을 때 비슷한 얘기하십니다. 아니 기름값 내리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또 오르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수출과 경제에 타격을 입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상존하고 있죠. 이런 궁금증도 좀 풀어보겠고요. 이 국제유가가 기대보다 빨리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유가의 변동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년 정도 이 50달러 선에서 안정적 가격을 보였거든요. 예.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40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변동의 배경과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50달러 선을 좀 지지하다가 최근에 40불 초반대까지 이제 좀 급락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최근에 유가 하락의 원인 자체는 이제 과잉 공급 우려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을 연장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이제 셰일과 관련 셰일 오일 생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러한 감산 효과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좀 확산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정도 되면 5월, 6월 이제 되면 이제 드라이빙 시즌, 이제 휴가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가솔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이 수요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면서 재고 자체가 예상보다는 좀 감소폭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체도 좀 유가의 과잉 공급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향후 유가 흐름과 관련돼서 아직 좀 감론 운동이 맞으면 30불대를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네. 40불대가 좀 저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40불대는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공급 과잉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공급 과잉의 원인은 조금 뭐랄까요? 어떤 양상일까요? 좀 심각한가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어떤 좀 주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위기들인가요?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 자체는 일단은 미국의 그 셰일 오일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셰일 오일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파산도 하고 해서 생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50달러 회복을 하면서 이제 셰일 오일 자체가 예상보다는 사실 좀 빨리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데 오펙이라든지 이러한 좀 계속해서 좀 감산을 계속해서 조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해 초 이렇게 유가가 20달러대로 이제 급락했던 당시에 어떤 과잉 공급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난해 초보다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수요라는 부분 자체도 사실 좀 회복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잉 공급 우려가 지난해 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좀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뉴스 보시면서도 이 감산 합의 실패 이런 소식들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국내로 좀 보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께서는 40달러 선을 지지할 거다라고 했지만 더 떨어질 경우에는 악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예. 우리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유가 부분 자체가 국내 기업들 어떤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구조에서 나타나는 어떤 리스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국내 수출 제품 주요 수출 제품을 보게 되면 사실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연동된 그 수출 품목 자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네. 이러한 쪽의 어떤 수출 비중 자체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들이 기 때문에 결국 유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수출 단가 그것은 결국 단가 부분을 결국 좌지우지할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수출 단가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이 이제 그나마 좀 회복이 되면서 경기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팔고 이제 사는 이런 자원 수출국 같은 경우. 네. 이제 유가가 결국 급락을 했을 경우 다시 또 경제가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수출을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인머징 쪽에 많은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마 조금은 경기 자체에 이전보다는 사실 국내 경제 유가 하락이
경기에 주는 충격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세계 경제 흐름에도, 즉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회복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 경기 회복에 크게 큰 어떤 부담을 주지는 않긴 하겠지만 네네. 유가가 다시 뭐 30불, 20불대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경기 자체가 다시 둔화되면 전반적인 수요, 글로벌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들이 사실 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한 자금이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그동안 이제 이머징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사실 뭐 이머징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네. 그것이 이제 결국 이탈을 하면서 또다시 뭐 어떤 금융 불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유가의 어떤 하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제 금융시장 이러한 쪽에서 많이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산업의 흐름, 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과의 관계도 밀접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인 시각으로 여쭤볼게요. 예. 이 청취자분들은 아니 유가 하락하면 기름값 싸진 건데 좋아진 거 아니냐. 지금 기사 보면 댓글들이 막 그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맞는 얘기죠. 유가가 하락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9억 배럴 정도 수입을 뭐 전체적으로 다 수입을 하니까요. 네네. 뭐 10불 떨어질 때마다 뭐 단순해서 하면 90억 달러 이제 무역 수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단가를 사실 좀 떨어뜨리는 뭐 이러한 그렇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전처럼 뭐 과거에는 유가 떨어지고 뭐 금리가 낮고 원화 가치가 약세되고 상대 현상, 상대 현상하면서 이제 국내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왜 지금은 금리도 낮고 뭐 이러한데 왜 3대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뭐 물을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국내 수출 구조 자체가 좀 변해졌다는 거. 네. 과거에는 이러한 뭐 중후장대, 그러니까 원자재와 관련된 수출 제품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들이고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중국 붐을 타면서 그때 네. 철강이니 석유화학이니 조선이나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투자 자체가 사실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네. 또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수출 경기를 사실 좀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마진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조금은 좀 변화된 구조를 좀 갖고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3대 현상과 그럼 지금의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수요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잉 공급 문제는 별로 없었고 네. 워낙 세계 경기 자체가 뭐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수요를 자극해서 다시 경기 자체를 뭐 더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지금의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는 여전히 과잉 투자라든지 과잉 어떤 부담 때문에 네. 오히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유가가 떨어지면 더 악순환을 일으키고 또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리스크가 적어서 우리가 뭐 디플레 얘기를 많이 하죠. 물가가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조금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나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나 이제 환경 자체가 조금은 좀 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네. 유가의 하락 효과가 이전만큼 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 선진국 문턱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우리 경제 구조가 유가가 싸졌을 때 또 불리한 구조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서도 물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유가도 하락하고 통신료도 낮아지고 이 한국은행은 사실 물가 잡는 기관인데 예. 이거 금리도 못 건드릴 텐데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뭐 통신비 인하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물가 하락 압력 자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뭐 유가가 지난해 초에 20불이던 게 뭐 50불 가면서 그 효과 때문에 사실 물가가 조금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런 효과 자체가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이미 물가 압력이 좀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더 물가가 떨어지고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물가 압력 자체가 둔화된다면 한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시점을 대한 고민을 좀 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물가 하락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한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일단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뭐 당초 연초에는 뭐 2% 초중반 때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올렸죠. 예, 지금은 뭐
뭐 2% 중반대 오는 3%대까지도 사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지금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뭐 올해 이제 벌써 2차례 올렸고 하반기에도 이제 한 차례 오르면 이제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자체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과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가 자체가 아주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한 조금 한원 자체의 어떤 금리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뭐 제반 요소 자체가 한원으로 하여금 내년 초 정도에는 금리를 조금 인상할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러한 쪽의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진행 상황을 더해서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앞서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에서도 기름값 떨어지면 좋은데 왜 걱정이라고 언론들은 얘기하냐라고 하셨지만 또 그 구조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말씀드린 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주머니 물가, 생활 물가는 높습니다. 과실 물가 지수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해 드렸죠. 과일 비싸서 못 사 먹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PKT 개수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버는 돈보다 여러 가지 돈들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물가 얘기 다른 관점에서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과실 물가 지수 얘기도 해드렸고요. 지금 생활 물가, 식탁 물가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심각성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먼저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하여간 이 종합적인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라든가 식탁 물가 지수가 네네. 항상 이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괴리. 네. 예,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심해요. 네네. 이런 점에서 이건 사실 후진국형입니다. 아. 후진국 선진국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 물가와 생활 물가가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하고 그 괴리가 크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진단은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물가, 식탁 물가와 관련된 이 그 품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모두 이제 그 가계 소득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죠. 네. 문제는 이제 평소 이제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의 이제 가격 상승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서민들의 그러니까는 일반 그러니까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음식점업 같은 경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식점이라든가 김밥 전문점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반 그러니까는 그 좀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고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레스토랑의 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자연히 그 원료들이 이제 거기가 관련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다가 이제 실업률을 더한 걸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는 배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도 거의 배경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뭐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뭐 잘 돼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장사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폐업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도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앞서 1970년대와 지금 유가가 낮은 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처럼 막 성장하고 있을 때는 좀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물가만 올라가고 있어서 어렵다. 정부도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도 그렇고 일단 가격 조정, 즉 수급 조절을 통해 좀 가격을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우 이제 실망스러운 대책들인데요. 이제 뭐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이제 2달도 안 됐으니까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네. 대책들을 보면은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어요. 네. 기존에 많이 들었던 대책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네. 아니면 닭고기, 오징어 하니까 뭐 비축 물량을 시장에다 공급하겠다. 네. 뭐 공공요금은 뭐 인상을 억제시키겠다. 네. 근데 뭐 경쟁을 촉진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지난 네. 90년간에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오징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 감소로 최근에 약보합수로 전환됐지만은 네. 이게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달부터 막 40% 이상씩 막 쭉쭉 올라갔었어요. 금징어라고 불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비축 물량을 왜 이제야 공급하냐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뭄 피해도 그렇습니다. 가뭄 네. 피해가 아마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2년 전 가을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네. 42년 만에 대가뭄이라 했었고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폭염 문제도 있었고. 추석을 앞두고 나서 계속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네. 가축과 농작물 이런 뉴스가 우리를 쉽게 이제 도배를 했었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정부가 대응하는 거 보면 이제 뒤늦게 뭐 수로 설치 사업을 뭐 조기 착공한다든가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방치하냐 이거죠. 이미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그때 임박해서 또 이러느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네. 예측 가능한 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 AI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 지금까지도 태국 계란이 수입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아까 계절적 요소 얘기하셨거든요. 폭염, AI 이런 것도 계절적 요소인데 물가 상승 곡선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온 대책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이제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반복됐던 것을 네. 방치했다가 지금 뒤늦게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게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제 과거 경험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뭄 해결은 이게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네. 누수가 심한 노후관로를 이제 교체할 예산이 네. 지자체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네. 뭐 수로 설치 사업이라든가 저소지 준설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되게 밀리는 사업으로 되게 하다 보니까는 네. 결국 중앙정부가 결국 개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동안 방치를 하면서 네.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상수도 생산 단가를 또 올리는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면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서민들과 관련된 것을 결국은 서민들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뿐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따끔한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경제 고통 지수가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고통의 원인은 두고 자꾸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어서 반복된다. 이 얘기가 바로 소비자 물가는 지금 1%에서 2% 사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농축수산 물가, 신선식품 물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 괴리 얘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정부에 대해서 좀 따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한 이유가 이게 만약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만약에 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사실 이 생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생활 물가나 이런 것들이 괴리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지수를 추정하는 데 속에서요. 네. 그게 한 400개가 넘는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중치가 굉장히 낮게 반영이 되어져요.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전체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민들이 결국은 이제 외면받는 거죠. 적극적으로요. 자, 이 서민들의 물가여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원인 해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만약에 얘기가 더 많아지면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본 해결 미리미리 해두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 오늘 교수님과 얘기해서 얻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8864님은 워터파크 선물 받으셨나 봐요.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웃음꽃 가득 행복했습니다. 늘 함께하면서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했는데요. 예, 저희가 정말 기쁩니다. 가족의 웃음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6624님은요. 장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가 많이 힘쓰고 돕는다고 하는데도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인간 사회에서 불평등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이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주신 6817님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람이 일하는 만큼 또 노후, 소득 보장돼야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투기 이런 것들보다는 좀 땀에 의한 노동에 의한 그런 공평한 분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참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3134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구조적인 문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